물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에 역학 파트가 끝났어요. 역학이 끝나고 이제 전적이 파트인데 역학 앞에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앞이 좀 쉽고요. 여기가 어려워요. 물리는 이제 어려운데 물리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요. 화학이나 생물 같은 경우는 정말로 대학 거죠.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구과학은 그냥 고등학교 과정 정도밖에 안 나와요. 어차피 대학 과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쉽고요. 물리도 일반 물리가 있는데 일반 물리랑은 좀 달라요. 일반 물리도 다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대학 때 배우는 건 다 수학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출 문제는 수학이 거의 없어요. 수학이 없기 때문에 대학 때 공부하던 거랑 좀 방식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 뭐 미트, 피트, 그 다음에 공무원, 기술지, 그리고 변리사 해가지고 물리가 시험이 있는데 미트랑 피트가 수능형이에요. 미트랑 피트가 수능형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기술직이랑 변리사가 내용이 비슷해요. 문제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여기서 좀 높죠. 대학교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문제 자체는 그냥 기술직 공무원 공부하듯이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우리 수능 공부했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쉬워요. 문제 자체는. 근데 문제는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수학적인 방법을 이렇게 증명하는 식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그냥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공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공식으로 외우신 다음에 그냥 공식 넣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만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제 암기를 법을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법을 같이 하니까 암기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공식은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나온 것도 기출문제 보니까 문제가 하나 정도 빼고는 거의 그냥 고등학교 정도, 물리 2 정도 수준, 그리고 대학 물리 그 수준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일단은 근데 이제 대부분이 여기 하시는 분들이 물리를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기계과 출신이신데도 물리를 안 하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대학 하신 분들은 요즘 이제 물리 선택이 거의 없으니까 물리투는 전국에서 2,000명이 안 돼요. 배우는 학생이 전국에서. 그리고 요즘 대학에서도 물리학을 개론을 또 안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가 난이도 자체는 쉬운데 그냥 싫은 과목. 그냥 싫은 과목이고 변리사 이거 보게 되면은 꽈락이 제일 많은 과목이에요. 물리가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되니까요. 보시면 되겠고, 근데 기출문제 보시면 굉장히 쉽다고 느끼실 거예요. 기출문제나 연습문제 보면. 근데 그 정도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나오니까 일단 공식 외우시고 공식까지 푸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리는 공식 외우고 기출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꽈락은 당연히 넘고요. 한 80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거 2개 빠르도 80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쉽습니다. 일단은 꼼꼼하게 좀 해드릴게요. 최대한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 일단은 10강에서 오늘은 전기장 파트 들어가요. 전기 파트. 전기 파트 들어가는데 일단은 기본 개념만 먼저 잡고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심화되는 게 있거든요. 플러스 심화되는 것들만 한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제 기초를 잡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이제 마찰 전기가 있습니다. 마찰 전기가 있어요. 전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전기의 최초 시초가 이제 마찰 전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물체를 갖다가 마찰시키다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정전기가 발생한다고, 정전기. 그 정전기가 바로 마찰 전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성의 물체가 있습니다. 중성의 물체가 있으면 중성의 물체라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수라는 얘기인데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안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항상 동수로 들어있단 말이죠. 원자에 플러스가 있고 전자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중성의 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성의 물체가 있는데 2개를 이제 마찰시키는 경우인데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첫 번째가 동종의 물체를 마찰시킬 때가 있습니다. 동종의 물체. 그러니까 칼과 칼을 부딪힌다든가 돌과 돌을 부딪힐 때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전기가 아니고 열과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부딪히면 부싯돌 되지 않습니까? 칼과 칼을 부딪히게 되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뜨거워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동종의 물체 마찰시키게 되면 열과 그다음에 빛이 발생합니다. 열과 빛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이종의 물체를 마찰시킬 때가 있어요. 서로 다른
요것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책받침 같은 걸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고 이렇게 막 비빈 다음에 머리에 대면 머리가 쫙 붙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바로 마찰 전기예요. 전기가 발생이 되죠. 이때 이제 전기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경우냐면 두 개를 마찰시키게 되면 그죠? 그때는 한쪽에서 한쪽으로다가 뭐가 움직이냐면 전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전자가. 그러니까 중성 상태에서 원자핵은 움직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자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전자가 빠져나가는 경우죠. 그러면은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수로 있었어요. 동수로 있었다가 전자가 빠져나가면 여기는 플러스가 많아지겠죠. 얘네들은 N 플러스의 전기를 갖게 되고 여기는 N 마이너스 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마찰시켰을 때 중성 상태가 교란이 되면서 전자 이동으로 전기를 띠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마찰 전기다 하고 이 현상을 우리가 이제 용어로 쓸 때는 두 개를 마찰시켜서 전기를 띠는 현상 하게 되면 그게 대전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요. 대전. 그리고 대전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띈 물체가 되죠.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대전체라고 합니다. 대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대전체고 이거는 양대전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양대전체, 음대전체 됐죠?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개를 마찰시키게 되면 누가 그러면 전자를 버리고 누가 받을 건지가 정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건 이제 과학자에 다 실험을 해놨고 그 실험한 결과를 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 대전열입니다. 대전열. 이제 여기서 대전열을 외우셔야 돼요. 대전열을. 대전열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굉장히 많으니까 물질이. 그래서 우리 가장 쉽게 하면 4개 정도 외우면요. 모유명예가 됩니다. 모유명예. 일단은 요 정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끼워두시면 돼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끼워두시면 되는데 이 모피가 털가죽이죠. 유리, 명주, 에보나이트입니다. 에보나이트.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털가죽, 유리, 명주, 에보나이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한 90% 나오는 건데 문제는 양 끝은 고정이에요. 양 끝은 중간에 막 끼지만 그래서 모피 쪽으로 가면 얘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모피와 유리를 마찰시키지 않습니까? 두 개를 마찰시키게 되면 전자가 어디로 넘어가요? 이리 넘어가요. 이리 넘어가서 유리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모피랑 명주를 마찰시키면 마찬가지 전자가 1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대전열 간격이 커지면 어떤 뜻이냐면 전자가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클수록. 그래서 두 개를 마찰시킬 때 플러스 값보다 모피와 명주를 마찰시킬 때 플러스 값이 훨씬 더 커집니다.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대전열 간격이 멀수록 전기를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대전열 순서를 보시면 되겠고 이 대전열은 나중에 이제 우리 정전기도 할 때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교재에 나온 것보다 좀 더 이행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전하량 보존 법칙이 있어요. 전하량 보존 법칙. 전하량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 다른 분들은 막 PDF도 쓰고 그러는데 PPT 쓰고 그러는데 제가 컴맹이라 그런 걸 못 써요. 그래서 필기가 많습니다. 필기가 하기 많으니까 전하량 보존 법칙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A라고 대전체가 있고요. 여기 B라는 대전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플러스 10쿨롱이다라고 생각할게요. 일단은 이거 또 해야 되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일단 지금 이거부터 볼게요. 전기를 띄었다고 그랬죠. 전기를 띄었을 때 아까 이 모피가 플러스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플러스가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전기량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전기량. 그리고 이 전기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하량이라고 씁니다. 이때 전하량을 기호로다가 Q라고 쓰는 거예요. 뭐 스몰 Q도 쓰겠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플러스가 띄었을 때 이걸 이제 우리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의 양대전체 이렇게 씁니다. 플러스의 양대전체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의 음대전체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음대전체. 그래서 양대전체와 음대전체를 쓰게 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양대전체와 음대전체. 그때 이제 양대전체와 음대전체가 얼마만큼의 전기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전기량, 전하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단위는 뭘로 쓰냐? 단위는 쿨롱이라는 단위 쓰죠. 쿨롱이라는 단위. 단위는 쿨롱이라는 단위를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전화량 보존 법칙을 볼게요. 전화량 보존 법칙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죠. 자, A가 있고요. 여기 이제 B가 있단 말이죠. B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플러스 10쿨롱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4쿨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양대 전체고 이제 음대 전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양과 음은 서로 뭐에 힘을 주고받아요. 그죠? 양전기와 음전기는 서로 힘을 주고받습니다. 그때 같은 전기는 서로 밀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전기는 잡아당기죠.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어떻게 될까? 잡아당기겠죠. 그러면 A는 B를 잡아당길 것이고 B도 A를 잡아당길 거예요. 요때 이 대전체 사이에서 밀고 하는 힘을 전기력 F라고 씁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쿨롱의 힘이다라고 하죠. 이것을 쿨롱의 힘이다라고 불러줍니다. 쿨롱의 힘이다. 쿨롱의 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앞에서 역학에서 배웠던 거지만 모든 힘에는 공통적으로 힘의 성질이 있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은 항상 같다. 그렇죠?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은 항상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때 요 전기력은 결국 A가 받는 전기력과 B가 받는 전기력이 둘이 똑같죠. 그리고서는 얘네들을 F라고 쓰고요. 이 크기는 쿨롱이라는 사람이 했죠. 그래서 전기상수 K에다가 그 다음에 두 놈 간의 거리 제곱에 그 다음에 두 놈 간의 전화량 곱 QA, QB 이렇게 곱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인력이다, 청력이다만 알면 되겠고 크기를 나타낼 때는 그냥 절대값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부호를 집어넣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힘의 관계를 따져야 되거든요. 힘의 관계를 따지는데 이 안에다 부호를 집어넣고 또 방향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절대값만 넣는 겁니다. 요거 계산도 앞에서 또 마이너스를 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방향이 틀려져요. 그래서 반드시 계산은 큰 값, 절대값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배대상수는 우리가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죠? K를 값들, 비례상수 값들은 외우는 게 아닌데 K는 얼마냐? 4파이, 숫자로 볼게요.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겠습니다. 9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이게 쿨롱이죠. 쿨롱이니까 단위가 C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터의 제곱이 됩니다. 이건 단위가 뭐죠? 힘의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쪽 파트는 고등학교 때는 단위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쪽 이제 물리 개론에서는 단위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단위만으로도 시험에 나와요. 단위만으로도 에너지 단위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단위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여기 있는 비례상수라는 게 뭐냐? 두 놈 간의 양을 갖다가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단위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물리는 차원, 즉 단위가 같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건 뉴턴 단위고 요거 단위는 뉴턴 단위가 아니에요. 얘랑 얘는 두 개가 비례한다 놓을 수 있어요. 같이 커진다, 같이 작아진다. 하지만 같다고 놓을 수 없단 말이죠. 요게 같으려면은 양적 관계를 환산하면서 단위도 같게 만들어줘야 돼. 그때 쓰이는 게 비례상수입니다. 비례상수 K인데 요 단위가 요거랑 단위 맞춰주려면 뉴턴 나와야 되니까 앞에 뉴턴 빼면 되겠고요. 요거 단위를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C제곱분의 미터제곱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례상수 단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쿨롱의 힘 아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보시면 이따 예제를 하겠지만 이 쿨롱행 가지고 이제 이 전화량들을 찾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요거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전화량 보존 법칙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요, 두 대전체를 이제 접촉했다 떼는 경우입니다. 접촉했다가 떼는 경우예요. 두 개를 접촉했다 떼어내는 경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이 전화량이 달라집니다. 얘가 QA 다시와 QB 다시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리는 똑같이 뭐 R만큼 낮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일단 두 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더하시면은 플러스 6이 되죠. 플러스 6.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뭐 여자 10, 남자 4, 둘을 붙여서 그렇죠? 합숙시켰더니 4쌍이 날아가는 거죠. 누구만 남습니까? 여자 6만 남죠. 그런 식으로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더하게 되면 두 개를 더합니다. 더해서 반을 나눈 값이에요. 그게 이제 새로운 QA 다시와
QB 다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QA 다시와 QB 다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플러스 3. 플러스 3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 놓고서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이런 거죠. 이 두 놈 간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F0라고 했을 때, 그렇죠? 두 개를 접촉시킨 다음에 똑같은 거리 두었을 때 이 대전체가 받는 힘은 F0의 몇 배인가?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F 다시가 되니까 이 F 다시는 그대로 써서 K가 되겠고요. 거리는 R제곱 G하고 곱하게 되면 9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때 계산하시면 요거는 이제 X에 대해서 F0 가지고 저기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K에다가 R제곱에다가 저거 곱하면은 40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X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지워지니까 X는 결국에 R제곱도 지워지니까 40분의 9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맞나요? 9. 40분의 9배, 40분의 9배.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틀렸나요? 계산이? F 다시는. 그죠? F 다시가 얘죠. 얘는 저놈의 몇 배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제곱분의 9는 K R제곱분의 몇 배냐? 그건 지워졌죠. X는 40분의 9. 맞는데요. 맞죠? 맞죠? 맞습니다. 요즘에 더하기 빼기 하도 안 돼가지고 자신감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저 문제에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저거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유형만 알아드릴게요. 유형. 유형을 좀 알려드리면은 또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1차원으로 나오지만 우리 이제 2차원까지 나오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전화를 이런 식으로 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이런 식으로 줍니다. 자, 이렇게 면이 있을 때요.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D가 된다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에 전화량을 하나씩 놓는 거예요. QA, QB, 그 다음에 QC, 뭐 QD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렇죠? 그래놓고서는 이때 D, 그죠? D, D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을, 그죠? 여기 이제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1, 1, 그냥 D로 할까요? D만큼 떨어졌다 했을 때, 그렇죠? 됐을 때 이때 이 FD, D가 받는 전기력이 얼마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노가다 문제예요. 어떻게 되냐면 QA, QB, QC, QD가 있죠. 근데 만약에 얘가 플러스라고 치고요. 얘도 이제 플러스,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라고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렇죠? 풀이 방법은 이 D라는 것은 얘한테도 힘 받고 얘한테도 힘 받고 얘한테도 힘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표시를 해주면 돼요. 얘가 얘한테 작용하는 힘 뿔이죠. 밀겠죠. 그러면은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FD죠. FD. A 때문에 받는 힘이에요. FAD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표시를 할 때는 얘죠. C가 뜨면 요거 둘이 간격이니까 얘가 이쪽 방향으로 C가 D한테 작용하는 힘을 표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요거 플러스죠. 요거와 요거 계산이 되면은 요쪽 방향이겠죠.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것이 B와 D가 돼요. 아이고, B와 D. 그러면 이따 어쨌거나 요거랑 요거를 또 우리가 벡터합을 계산하시면 되죠. 요거 두 놈의 벡터합을 계산하신 다음에 다시 얘하고 더하시면 됩니다. 요 이제 벡터합 계산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 1에서 했던 것들이고, 그렇죠? 뭐 이건 다 아시죠?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되니까 요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문제도 실제 나왔던 문제예요. 이것도 간단히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하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도체와 부도체 들어가겠습니다. 전기력은 이 정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도체와 부도체를 잠깐 보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전기 전도성을 얘기를 할 때 있죠. 전기 전도성. 요거 좀 하나 더 설명을 하면 전기 전도성이라고 있어요. 전기를 잘 통하니 안 통하니 했을 때 전기 전도성 문제가 있는데, 전기를 잘 통하니 안 통하니는 우리가 뭘로다가 설명을 하는 거냐면 전하운반체라고 그래요. 전하운반체. 전기를 운반해주는 전하운반체 유무로다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전하운반체 유무로다가 비교를 해줍니다. 전하운반체 유무로. 그러니까 전기를 잘 통하니 안 통하니 그때는 전하운반체가 있니 없니로 따지게 돼요. 그런데 첫 번째가
우리가 고체 있죠, 고체. 그죠? 고체 물질에서는 전기를 잘 통하니 안 통하니 따졌을 때 우리가 이제 고체에서 전기 잘 통하는 걸 도체라고 부르고 안 통하는 걸 부도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고체에서는 어떤 놈 때문에 전기를 통하고 안 통하냐? 바로 자유전자라는 거예요. 자유전자. 물질이라는 건 원래 그 원자핵에 전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다 구속돼 있어요. 근데 이제 원자핵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고 이 자유전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도체냐 부도체냐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유전자라는 것은 뭐야?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전자예요. 구속받지 않고. 우리가 나무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 나무는 도체입니까 부도체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는 부도체죠. 전기 안 통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통해요. 통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통하냐 안 통하냐는 결국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니 없니예요. 그런데 나무를 우리가 부도체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조건이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의 전압 쪽이에요. 일상생활 전압에서는 안 통하죠. 뭐 100V, 200V는 안 통해요. 하지만 벼락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벼락을 맞으면 나무가 쩍쭉해지죠. 그 얘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위차 때문에 쭉 전자가 가속이 돼요. 그러면은 그 전자가 나무를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실제 잘 못 움직이죠. 근데 그 전자가 강제로 지나가면서 열도 나고 빛도 나면서 나무가 팍 쪼개져요. 그때는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도체냐 부도체냐를 따졌을 때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를 따졌을 때는 항상 뭐가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똑같은 물질에도 전압 조건이 들어가요. 전압 조건. 전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압에 따라서. 그래서 왜 송전탑 아시죠? 송전탑에 보면 이렇게 쭉 송전선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전봇대 보시면 하얀색 갯벼락이 같은 게 걸려 있죠. 안 보셨어요? 이제 보세요. 전봇대 보시면 하얀색이나 갈색 도자기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절연체라는 거예요. 절연체. 이게 부도체인데 전기를 통하지 않게끔 해주는 건데 이게 예전에는 다 수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부도체를 만드는 것도 기술력이에요. 뭐 5,000V, 10,000V 이런 데서 전기 통하지 않게끔 해주는 물질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라는 것도 일정 전압이 높아지면 전기가 통하듯이 부도체를 만드는 것도 큰 전압에서 부도체를 유지하시는 것도 기술력이에요. 기술력. 그런 거 전부 다 뭐 독일에 수입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애자라고 그래요. 애자. 그게 애자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거와 관계됩니다. 자유전자 있고 없고, 그래서 자유전자가 있고 없고 했을 때 있는 애를 도체, 없는 애를 부도체.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아시면 이번에는 액체와 기체가 있어요. 액체와 기체. 액체와 기체에서 전기를 통하냐 안 통하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은 전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물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이라고 그러면 H2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순수한 물이죠. 증류수. 걔는 전기를 절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물에다 욕조에다 받아놓고 헤어드라이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세상을 하직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물을 아주 깨끗한 증류수를 넣었을 때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안에 이온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온이 뭔가 부슬물이. 그때 액체나 기체 같은 데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온이 있어야 돼요. 이온. 그러니까 이온이 있어야 전기를 통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액체나 이런 것들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온이 들어가고 이때 액체 상태에서 이온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죠? 전해질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전해질입니다. 전해질. 그런 것들은 어쨌든 문제 풀 때 이런 것들 전부 다 안다른 내용 하에서 문제 설명이 나오면 이 용어들이 계속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이제 문제 자체가 이제 독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진공 상태입니다. 진공 상태에서도 전기를 통하나요? 통해요. 진공에서 전기가 통합니다. 단 어떤 조건이 있으면 진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근데도 전기가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바로 예전에 썼던 진공관이에요. 진공관. 진공관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에디슨이 발견한 거잖아. 그 진공관에, 그러니까 지금의 트랜지스터가 있죠. 트랜지스터 원조가 진공관이에요. 얘네들은 양쪽에 뭐 이렇게 금속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전자과학에 금속이 빨갛게 달궈지면서 전자가 팍 튀어나가요. 그게 전기가 통합니다. 이제 오디오 마이니아 같은 경우는 진공관 앰프를 많이 씁니다. 아주 비슷한 것들. 무슨 얘기냐면 금속에서 열을 받으면 전자가 튀어나가요.
그때 전자가 움직여서 전기를 통하게 합니다. 그걸 갖다가 열전자라고 해요. 열전자, 열받은 전자죠. 열전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전기 전도성과 관계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했고요. 자, 그러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전기 전도성에서 도체, 부도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알아둘 게 이제 정전기도예요. 정전기도. 정전기도도 문제가 잘 나옵니다. 정전기도 이 파트에서 잘 나오는 파트인데, 정전기도는 어떤 경우냐면요. 첫 번째, 이게 이제 전기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정전기도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도체하고 대전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도체와 대전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도체는 아까 뭘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전체는 전기팀 물체였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도체가 있고요. 여기 대전체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라고 치겠습니다. 플러스 대전체면 얘가 이제 플러스 Q라고 칠까요? 플러스 Q? 아니, 숫자로 합시다. 플러스 10을 할게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10개가 많다는 얘기죠. 자, 이게 도체입니다. 이 도체는 이 안에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수로 들어있어요. 근데 플러스라는 원자 핵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들어있어요. 플러스는. 그 전자들도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균질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전기가 안 보여요. 중성이라는 상태, 이 상태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중에 누구만 움직이죠? 마이너스만 움직여요. 마이너스만. 그러면 잘 보세요. 요 근처에다가 플러스를 가까이 되면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생겨요. 플러스는 밀고 마이너스를 당기겠죠. 근데 플러스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만? 마이너스만 당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플러스로부터 가까이겠죠. 대전체가 힘을 주는 건 전기력이에요. 전기력은 거리 제곱의 반비례죠. 가까울수록 힘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에 가까운 쪽 애들은요, 전자를 끌어당겨요. 전자를.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끌어당겨요. 전자를 끌어당기게 되면 여기에 골고루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끌어당겨집니다. 최대 몇 개 끌려올까요? 10개 끌려옵니다. 최대 10개. 최대 10개가 끌려요. 최대 10개가 끌려와요. 근데 이 안에 전자가 별로 없으면 10개가 다 못 끌려올 수도 있어요. 그죠? 한 5개, 6개밖에 못 끌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1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대전체 전하량보다 여기에 끌려오는 전기량은 작거나 같습니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가 지금 전기적 중성 상태인데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훨씬 많아져요. 상대 쪽은 플러스가 많이 벗겨지니까 플러스가 많아지게 돼요. 이쪽은 플러스 10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물체가, 그죠? 대전체 가까이 갔더니 대전체와 반대 전기가 가까운 쪽에 쏠리고 같은 전기가 먼 쪽에 쏠리면서 이 도체 자체가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전기가, 이쪽으로는 플러스 전기가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중성이었던 상태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얘를 우리는 분극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분극. 이 분극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정전기 유도죠. 정전기도라는 얘기는 정전기 좀 알아두시는데, 정전기라는 얘기는 정지전하라는 뜻이에요. 정지전하. 그러니까 얘는 전류가 아닙니다. 전류 개념이 없어요. 정전기는 전류 개념이 없습니다. 전하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전기라고 불러요.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정전기도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를 Q라고 쓰고요. 요쪽 전하량은 Q 마이너스, 여기를 Q 플러스라고 치면 특징이 뭐냐? 대전체 전하량이 있고 그 다음에 Q 플러스하고 Q 마이너스 분극된 전기 전하량이 있을 때 요거 두 개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요 Q보다는 언제나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작거나 같다. 요것이 정전기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시돼요. 그림으로 그리면,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여기 플러스라고 치면 플러스가 되면 여기에 전자들이 모이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전자가 바글바글 그려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이렇게 벗겨져 나오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직접 움직여요. 전자가 직접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가 바글바글 모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 말고 이번에는 부도체라고 합니다. 부도체. 부도체하고 대전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전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이 부도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부도체를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도 해요.
절연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유전체라고도 해요. 절연체 또는 유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도체는 아까 뭐가 없다고 그랬죠? 자유전자가 없어요. 자유전자가. 그럼 전자가 없냐? 전자는 있습니다. 전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동수로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만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대전체가 같죠? 여기는 전자가 플러스한테 전기력을 받아요. 전기력을 받는데 직접 움직일 수는 없어요. 직접 움직일 수는 없고 원자핵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돌고 있습니다. 구속이 돼서. 근데 저쪽에 플러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요. 끌려가서 전부 다 방향이 다 바뀌게 됩니다. 방향이. 만약에 저쪽 바깥에 우리가 정송이가 지나가면 창고 밖에 쫙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이쪽에 플러스가 몰리게 되면 전자들이 이쪽으로 쭉 배열이 도해요. 그래서 플러스가 이렇게 동수로 쭉쭉쭉 들어있을 때, 그죠? 이때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배열이 바뀝니다. 배열이 바뀌게 돼요. 배열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은 바깥쪽으로 마이너스 전기가 나타나고 이쪽 바깥쪽으로는 플러스 전기가 나타나게 돼요. 이때 우리는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이쪽에 플러스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델타 표시를 하고요. 여기다 플러스 델타 표시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기를 쓸 때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안 쓰고 델타 표시를 할 때는요. 이게 뭐냐면 미소량이라는 뜻이에요. 약하게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분극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분극된다. 그런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얘는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배열 형태로다가 주어집니다. 배열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배열 형태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전기가 약해요. 훨씬. 분극이 되도록 훨씬 약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되는데 요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부도체 사이에서 일어난 정전기도기 때문에 이 유전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름을 따로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유전분극이라고 합니다. 유전분극. 있죠? 유전분극.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 먼저 당겨주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전기장이라는 걸 배워요. 전기장. 전기력이 작용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기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합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네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이때 이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고 그 전기장이 지금 보시면 전기장이 이제 이 화살표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 플러스 대전체 때문에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죠. 그죠? 근데 이 안에서 어떻게 되면 이쪽으로 생기죠. 그러니까는 기존에 생겼던 전기장을 상쇄시킨단 말이에요. 상쇄시킵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전기장에 대해서 내부에서 생기는 반대 방향의 전기장이 생겨요. 그러면 이 안쪽에서는 상쇄가 되겠죠. 그 상쇄되는 비율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그 상쇄되는 비율을 유전율이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상쇄되는 게 없겠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진공에서 유전율 입실론 제로라고 씁니다. 그리고 어떤 이 안에 물질이 들어갔을 때 물체마다 갖고 있는 유전율이 달라요. 그때 유전율을 입실론이라고 써요. 유전체 유전율을 입실론. 근데 입실론은요 특징이 진공 유전율에 대해서 카파라고 씁니다. 아이고 씨. 카파를 곱한 건데 이 카파라는 것은 항상 1보다 큽니다. 1보다 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부도체가 있을 거예요. 그 부도체라는 것이 전기장 내에 들어갈 텐데, 그죠?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부도체가 들어갔죠. 그 부도체라고 뭘 갖고 있냐면 유전율을 갖고 있어요. 유전율을. 그 유전율은 항상 어떻게 된다? 전기장을 상쇄시키는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상쇄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항상 입실론이다. 뒤에서 또 나올 거거든요. 나온 김에 그냥 미리 땡겼어요. 자, 이 정전기 유도가 또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요. 자, 보시면 이 정전기도로다가 우리가 이제 푸는 문제가 바로 검전기예요. 검전기입니다. 검전기. 전기 종류를 알아본다든가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문제거든요. 자, 검전기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속판이 있어요. 금속판, 도체겠죠? 도체. 그리고 안에 이렇게 금속박이 있습니다. 금속박이 있습니다. 이건 금속판이고요. 금속판. 얘는 이제 금속박입니다. 얇은 뭐죠? 그 껌종이 같이 얇은 거 있죠? 그거예요. 자, 금속이니까 도체죠. 뭐가 있다?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플러스 대전체 가져가요. 플러스 대전체 가져가면 이거 전체적으로 도체입니다. 도체가 되기 때문에 정전기도가 생겨요.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그러면 이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끌려가요. 전자가 끌려가서 이쪽에 싹 쏠리게 됩니다.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되면 아이고 같은 전기가 돼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쫙 벌어지게 돼요. 쫙 벌어집니다. 얘네들은 결국 이렇게 돼서 이렇게 벌어지죠. 벌어지고 얘는 마이너스를 그대로 갖고 있고 이제 플러스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건 제가 하나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냥. 자, 이 상태에서 그죠?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플러스 끌려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벌어져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댈게요. 이렇게 손을 갖다 댔어요. 손가락을 갖다 댔는데 문제는 내가 손을 갖다 댔다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저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땅바닥에 서 있겠죠? 땅바닥에 서 있을 거란 말이야. 요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접지라고 합니다. 땅에 붙어 있는 걸 접지라고 그래요. 검정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딱 갖다 대버리게 되면 접지가 되는데 우리가 물리에서 이 전기에서 특히 접지가 매우 중요해요. 접지가. 이 접지라는 것은 뭐냐면 뒤에서 또 배우겠죠. 전위가 0이 되는 자리 또는 전자구멍입니다. 전자구멍. 전위가 가장 낮은 자리인데 전자구멍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전자구멍. 전자구멍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구멍.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뒤에 게 앞으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접지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때 여기 플러스를 잠깐 보세요. 이 플러스는 지금 왜 여기 끌려와 있죠? 얘 때문에 끌려와 있죠? 여기가 이렇게 잡혀있는 얘한테. 근데 여기는 지금 플러스가 또 남아있죠. 전자를 다 뺏겼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또 플러스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릿속으로 기억할 게 전자만 움직인답니다. 전자만 움직인다. 자, 이렇게 손가락 갖다 대면요. 이렇게 손가락하고 접지가 돼서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 바깥쪽에는 뭐가 많이 남아 돌고 있냐면 전자가 많이 남아 돌아요. 전자가. 전자들이 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돼 있죠? 플러스가 돼 있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접지된 구멍을 통해서 전자를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전자를 빨아들여요. 접지가 전자 구멍이라고 그랬죠. 이 전자 구멍이라는 게 전자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랬을 때 바깥쪽에 플러스가 생겨버리게 되면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이쪽에서 끌어당기면은 얘네들이 자기가 필요한 전자기수만큼은 끌어당겨요. 그래서 여기다 끌어당겨서 착착착착 짝을 만들어요. 잃었던 전 다시 받으니까 그냥 전기가 얼마가 될까요? 0이 돼버리죠. 전기가 0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서 전기가 사라지니까 다시 오므라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다시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대전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접지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가 전기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전자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더 이상 안 들어가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아질 때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제 손을 치워보죠. 손을 치우고 다시 대전체 없애버리죠. 없애버리게 되면 마이너스가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전자는 같은 전기입니까? 다른 전기입니까? 같은 전기죠. 같은 전기인 청력이에요, 인력이에요? 청력이 적용해요. 되게 중요하죠. 같은 전기가 놓이게 되면 서로 청력이 작용한단 말입니다. 청력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놈은 최대한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멀리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최대한 멀리 있기 위해서 전부 다 퍼져버립니다. 전부 퍼져버려요. 전부 퍼져가지고 다시 벌어집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다시 벌어지게 되죠. 이 과정이 이제 우리 정전기도를 이용한 아주 되게 유명한 식이에요. 이 과정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나온 것이 이제 뒤에서 또 나올 텐데 지금 보시면 얘는 대전체죠. 전기가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전기를 띈 거 아닙니까? 그 얘네들은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전기가 이 겉에 표면에 쫙 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건데 뒤에서 한번 더 할게요. 이 대전체에 전기가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대전체 전기는 그렇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최대한 어떻게 된다? 멀리 있으려고 해요. 최대한 멀리 분포합니다. 최대한 멀리 분포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멀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꼴을 못 보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구형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전기를 갖다가 쏟아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돼. 가까이 있으니까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어떤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그렇죠? 최대한 멀리니까 저 뭐 표면에 이렇게 저 뭐 표면에만 들어갑니다. 내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부는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어떤 대전체가 있으면 전화 갖다 쏟아부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표면에만 존재합니다. 표면에만. 자, 그거 이제 뒤에서 또 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 이제 하나를 더 볼게요. 하나 더 보는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다르게 그려야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절연체입니다. 절연체, 전기가 안 통한 절연체 위에다가 도체를 올려놨어요. 저 도체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렇게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 가져가세요. 마이너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 있는 마이너스는 청력을 받아가지고 쫙 밀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 쏟아져 나가요. 그리고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플러스 전기가. 자, 그러면은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분극됐죠. 이게 이제 정전기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다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접지를 시켜요. 접지를. 자, 이렇게 다시 접지를 시켰습니다. 접지를 시키게 되면 지구와 만나죠. 자, 그러면 접지를 시켜버리게 되면 결국 얘는 뭐다? 구멍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항상 마이너스 기준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기 왜 마이너스가 여기 왜 와 있을까요? 얘 때문에 와 있는 거죠. 이 마이너스 때문에 꼴 보기 싫어. 최대한 멀리 가야지 하고 이쪽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접지시켜버리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냐? 전자 구멍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있으면 이 전자는 접지된 균형을 통해서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다고요. 지구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지구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은 지구 바깥으로 최대한 멀리 퍼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구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전자 10마리다 치면은 거의 뭐 미국, 태평양, 하와이 뭐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접지가 되면 전기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전자라는 거는 아주 게을러 빠져가지고 전자는 자기가 갈 수 있을 때 저항이 없이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를 무조건 통과하게 돼요. 그 자리가 접지돼요. 접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베란다 뒷베란다에다가 세탁기를 돌리면 세탁기는 전기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기 코드를 꽂아놓으면요. 세탁기는 본체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작동을 안 시켜도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만 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살짝 만지게 되면 누설전류라고 하는데 그 세탁기 본체에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전기가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감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바깥에서 쓰는 전기기구는 반드시 뭐합니까? 접지를 시키게 돼 있어요. 접지를. 세탁기 보시면 뒤에 접지선이 있거든요. 그 접지선을 빼서 수도꼭지에다가 이렇게 말아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이제 길게 빼가지고 바닥에다 늘어놓는데 바닥에 늘어놓으면 안 될 수도 있거든. 뭐 다른 데 이렇게 올려갈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수도꼭지에다가 반드시 말아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만지더라도 접지된 균형과 내 손을 통해서 둘이 나가시는 구멍이 생겨요. 근데 나는 일단 신발도 신고 있고, 그죠? 내가 손이 보송보송하게 되면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자가 못 와요. 대신에 접지선은 금속을 통해서 지면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글로 빠집니다. 전자라는 건 되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딱 접지시켰을 때 접지선하고 둘이 있으면 지가 가장 가기 쉬운 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접지선을 통해 다 빠져나가게 돼. 그러니까 감전될 위험이 적죠.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세탁기 쓰실 때 반드시 접지선 됐나 안 됐나 보세요. 빨래하다 뒤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감전돼가지고. 그래서 요게 도체, 요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대전체가 대전이 될 때는 전기가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퍼진다? 표면에 골고루 퍼집니다. 표면에 골고루 퍼져요.
표면에 골고루 퍼진다. 이렇게 해서 정전기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물리학개론에서는 잘 언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리학개론에서는 잠깐 언급이 되는데, 왜냐면 물리학개론은 개정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고등학교 과정에 물리는 개정이 되죠. 과학이 바뀌니까 뭐 AI도 들어가고 별의별 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 교재는 개정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죠? 옛날 게 그대로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좀 알아두시는데, 도체 안에서, 그죠? 고체 전기전도성에서 바로 도체 방금 있죠? 그리고 반도체가 있었죠? 그리고 부도체가 있어요. 요거 성질 좀 추가로 좀 알아두세요. 그렇죠? 도체와 반도체와 부도체 성질만 하나 좀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체들의 전기 전도성에 따라서 도체냐 반도체냐 부도체냐인데, 아까 우리가 배운 거는 도체였죠. 자유전자 갖고 있는 것들.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다고 했었죠.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이었고, 이건 전기를 잘 안 통했단 말이에요. 전기를 잘 통하는 거를 우리는 전기 전도성이 크다, 전기 전도성이 작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죠. 지금 이제 반도체 세상이니까. 자, 이때 이제 이 고체들의 전기 전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이제 스펙트럼 에너지 T라는 게 들어가요. 에너지 T. 그렇죠. 기체들의 에너지 T는 배우신 적 있죠. 기체 원자 보시면은 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자들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전자가 전부 다 같은 에너지 같지는 않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특정 에너지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에너지 준이라고 하고, 걔가 이제 주양자 수에 따라서 N1, N2, N3 쭉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에너지 T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이라고 그래요. 준이. 근데 그 에너지 준이라는 거는 원자 하나에서 따져요. 원자 하나에서 따지는데, 고체가 돼버리면 원자가 무수히 많이 붙죠. 기체 상태에서는 원자와 원자를 만날 일이 없어요. 거의 뭐 별과 태양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고체가 돼버리면 원자가 아주 가까이 붙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자들이 갖고 있는 전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 전자가 이원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얘도 이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전자라는 놈이 같은 에너지를 갖는 애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파울리 베타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 멀리 있는 애들은 이원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 갖고 있어요. 이게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둘이 딱 붙어버리면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에요. 이원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원이 돼버리면 얘네들이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차이를 둡니다. 이원이 조금 차이를 두는 거예요. 같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때 이원이 무수히 많은 이원이 있겠죠. 그 무수히 많은 이원들이 조금씩 차이를 두고 이렇게 일정한 구간을 갖게 됩니다. 구간을. 그게 바로 뭐냐면 에너지 T라고 해요. 고체 상태에서 에너지 준이가 에너지 T로 바뀌어요. 에너지 T로. 에너지 T로. 자, 그냥 바로 그냥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나트륨이라고 있습니다. 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 몇 번이죠? 11번이죠. 전자가 몇 개죠? 11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트륨이라는 것은 전자가 11개인데 그 11개가 그냥 다 아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예전에 배웠듯이 2원, 2, 2, 3에서 여기 2개, 여기 8개 이렇게 하나씩 찹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전자간 에너지 준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원자 상태고요. 원자 상태고 이게 이제 나트륨 고체로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따닥따닥 붙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수히 많은 나트륨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2원, 2, 2, 3가 계속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나트륨은 여기가 2원, 여기가 2, 2, 3란 에너지 준위가 무수히 많아지면서 얘네들이 조금씩 간격을 두고 쫙 벌어지게 돼요. 그렇죠? 벌어져서 결국 나트륨은 어떻게 되느냐면 안쪽으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원이 겹칩니다. 무수히 많은 E2가 겹치고 무수히 많은 E3가 겹치게 돼요. 그때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T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글하고 영어의 차이인데 우리가 T라고 그러면 한글로 T라고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밴드로 돼 있어요. 밴드로 하게 되면 이렇게 왠지 넓이가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히 따면 에너지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간을 갖는 거죠. 특징이 뭐냐면 이원에 있는 전자는 그렇죠? 이원에 있는 전자는
모두 에너지 준위가 같다 이렇게 나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여기 있는 전자는 그렇죠? 모두 에너지 준위 같다 그러면 틀린 거죠. 네, 무수히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요걸 갖다가 전자라는 건 요 에너지 D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에너지 D에만 전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전자 넣어 들어가도 된다 해서 만들어준 허용된 D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걸 허용된 D라고 하고요. 여기와 여기 에너지 D와 에너지 D 사이사이가 있겠죠. 이 사이사이가 있는데 여기는 전자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우리는 전자들이 금지된 D라고 합니다. 금지된 D. 알겠죠? 금지된 D라고 합니다. 교재가 제가 항상 의도한 거랑은 너무 다르게 조금씩 나와요. 심지어는 PDF로 바꾸면 글자가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금지된 D입니다. 금지된 D, 금지된 D. 그리고 잘 봐요. 지금 나트륨이라는 게 전자가 2원에 차고 2투에 차고 2수에 찼죠. 그죠? 안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차지 않습니까? 원자핵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에너지 준위가 크다라고 해요. 에너지 준위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트륨 같은 경우는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거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원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뭐라고 하죠? 최외각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D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높은 애들 있죠.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D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높은 애들, 걔를 우리가 뭐라 하냐?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애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 D라고 합니다. 원자과 전자 D라고 해요. 원자과 전자 D. 에너지 D 중에서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D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높은 거를 원자과 전자 D다 합니다. 그런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들이 원자과 D까지만 전자가 차 있어요. 그렇죠?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더 보시면 이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D는 여기까지만 있냐고요? 아니죠. 그 위도 계속 존재해요. 그렇죠? 이가 무한대까지니까. 여기가 원자과 D입니다. 여기가 원자과 D고요. 그 전자가 여기 채워져 있겠죠?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요 바깥에는 전자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자과 D에 있는 전자들은 원자의 구속이 돼 있어요. 구속이 돼 있는데 얘한테 내가 에너지를 좀 더 줘요. 자, 막 꼬시는 거죠. 에너지 줘가지고 에너지가 많아졌으니까 탈출을 해서 여기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얘는 어떻게 되죠? 원자로부터 벗어나 버렸죠. 그럼 어떻게? 원자에게 구속을 받지 않아요.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돌아다니. 얘는 이제 자유를 얻어서 자유전자가 됩니다. 자유전자가. 이때 원자과 D 위에 자유전자가 놓이는 에너지 D가 있는데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 이제 전도띠가 됩니다. 전도띠. 이 전자들은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도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됐어요. 여기가 이제 전도띠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고체들의 전기 전도성은 도체냐, 부도체냐, 반도체냐는요, 결국 요거 두 개로만 비교하게 돼요. 두 개로. 요거다가 최종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도체 같은 경우는요, 원자과 D가 있습니다. 원자과 D가 있고요. 원자과 D하고 이렇게 이게 전도띠입니다. 그렇죠? 전도띠 또는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자, 이때 원자과 D와 자유전자 이 전도띠의 이 사이가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D틈이라고 해요. D틈 또는 D간격이라고 합니다. D틈이나 D간격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붙어버리면 D간격이 제로죠. D간격이 없거나 원자과 D와 전도띠가 두 개가 겹쳐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과 D가 이렇게 있고요. 전도띠가 이렇게 멀어요. D틈이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과 D와 전도띠가 있으면 D간격이 이렇게 중간입니다. 중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과 D와 가전자 D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전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자들이 있는데 여기도 전자가 있겠죠? 자, 그러면 원자과 D에 있는 전자가 원자과 D에 있는 전자인데 전도띠에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되죠? 자유전자도 돼요. 자유전자도. 그죠? 얘는 원자과 D에 있는데, 그죠? 자유전자 겹쳐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과 D이면서 전도띠가 돼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다. 이게 D 간격이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D 간격이 제로면 어떻게 될까? 위아래를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가 있어요. 쉽게. 그래서 애시당초 도체는 자유전자가 있어요. 애시당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잘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부도체가 되면요. 여기 전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전자가 지금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안 들어있어요. 부도체는 전도띠에 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T 간격 차이만큼을 내가 에너지 주죠?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 버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마이너스가 우리 고체 상태에서요. 전자라는 것은 우리 계란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계란판. 계란판이 있으면 거기 계란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계란이 전자예요. 근데 이 전자가 놓여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양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중성 상태죠. 전자 빠지게 되면 계란이 빠지죠. 빈자리가 남죠. 그리고 전자 마이너스 빠졌으니까 여기 무슨 전기일까요? 플러스예요. 중성 상태였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성이었다가 얘가 빠져나가면 플러스만 남아요. 여기를 양공이라고 불러요. 양공. 그래서 여기 전자가 나갔죠. 전자가 나간 자리를 뭐라고 한다? 양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가띠에는 양공이 만들어지고 전도띠에는 전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전도띠에는 전자가. 반도체는 띠 간격이 되게 적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상온에서 조금만 에너지 받아도 몇 마리가 용감한 몇만 전자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자유전자가 일부 존재합니다. 자유전자가 일부 존재한다. 자유전자가 일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일부 존재하고 띠 간격이 좁기 때문에 조금만 열을 가하거나 전압을 가해도 전기가 쉽게 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중간 성질을 갖는다고 하지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 조건이 중요해요. 반도체가 온도가 0K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K. 온도가 0K가 돼버리게 되면 그때는 에너지가 무지하게 낮은 거죠. 그때는 얘네들은 누구랑 똑같아지냐면 부도체인 절연체와 같아집니다. 반도체도 0K가 돼버리면 부도체와 같아져요. 부도체와 같아진다는 얘기는 여기 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자가 없어져요. 그렇죠? 전자가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고체들이 전기를 잘 통하니 안 통하니는 결국 뭘로 보는 거냐면 바로 원자가띠와 전도띠 띠 간격으로 비교를 해요. 띠 간격. 띠 간격이 넓으면 부도체. 그죠? 그 다음에 띠 간격이 좁으면 반도체. 붙어 있거나 겹치면 도체가 됩니다. 그리고 도체는 애시당초 자유전자가 있고요. 전도띠에 전자가 있고요. 반도체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0K가 되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하니까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기역, 니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니은이 뭐라고요? 양공. 요거는 자유전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때는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전기 전도성 문제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기가 잘 통한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 통하는 거죠? 전기 안 통한다는 게 뭐예요? 저항이에요, 저항.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전기가 안 통하는 정도죠. 이번에는 온도입니다. 온도. K라고 칠까요? 자, 이제 온도와 저항 관계에서 보시면 되는데, 봅시다. 우리가 고체에서는 자유전자가 있을 때 전기가 잘 통한다고 했고요. 자유전자가 많으면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거예요. 얘는 자유전자가 있고 일부 있고 없었죠. 그죠? 얘는 전기가 잘 통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는 저항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항이 가장 큰 값, 작은 값, 중간 값, 작은 값이 있어요. 이게 누구겠습니까? 큰 거니까 부도체가 되겠죠. 여기 중간이니까 반도체가 될 것이고 얘는 도체가 됩니다. 부도체, 반도체, 도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머리 쪽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내가 열을 가해줘요. 열을 가하게 되면 열을 가하면 이 안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겠죠. 그렇죠? 에너지 받게 되면은 에너지를 받은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얘네들이 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열을 가하게 되면 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에너지가 높은 궤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전도띠에 안 그래도 자유전자가 많은데 자유전자가 더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이 바깥의 도로에서, 그죠? 테헤란로에서 자동차가 적당히 있을 때 쫙쫙 잘 빠지는데 만약에 차가 엄청 많아지면 오히려 안 가죠. 마찬가지로 도체도 오히려 자유전자가 많아지게 되면 저항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전자끼리 충돌이 시작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거꾸로. 그걸 이용해서 전열기를 만들어요. 니크롬선.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요. 도체 같은 경우는 거꾸로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집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진다.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부도체는 애시당초 전자가 없잖아요. 전자가 없으니까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많아지죠. 전기가 잘 통하게 돼요. 그래서 부도체나 반도체는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고요. 똑같은 도체와 같은 그래프인데 이렇게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서 뭐가 되죠? 저항이 0이 돼버렸죠. 저항이 0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때 온도를 우리가 TC, 임기온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으로 떨어지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초전도체라고 하게 됩니다. 초전도체. 그러셨죠? 여기가 이쪽 파트가 심화예요, 심화. 심한데 미리 당겨서 하도록 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하고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140쪽에 나와 있는 건데 반도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고유 반도체가 있어요. 고유 반도체. 고유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순수 반도체라고 해요. 순수 반도체. 저예요, 제. 도체와 부도체 중간 물질 있죠? 쟤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고유 반도체가 누구냐? 바로 14족 원소들이에요. 14족 원소들. 14족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바로 실리콘. 옛날에 이제 게루마늄이라고 그랬는데 저마늄이라고 하죠. 실리콘과 저마늄 두 개가 있습니다. 실리콘과 저마늄이 있습니다. 14족. 그래서 이제 고유 반도체는 14족의 실리콘과 저마늄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얘네들이 고유 반도체고 저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 반도체는 도체보다는 전기가 잘 통하고 부도체보다는 전기가 안 통해요. 아니 거꾸로다. 도체보다는 전기가 안 통하고 부도체보다는 전기가 잘 통하죠. 중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고유 반도체를 다시 이 안에서 다시 전기 전도 좀 더 높이려고 바꾼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순물 반도체예요.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불순물 반도체. 자, 그걸 갖다가 이제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데 요거 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전자하고 이렇게 됐으면 고체 안에 전자가 차 있게 되면 이렇게 계란판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계란이 전자입니다. 이렇게. 계란판에 전자가 다 차 있죠, 지금. 그 얘는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죠?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전자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계란을 계란판과 상관없이 바깥에서 놓아서 얘를 일로 움직이면 되죠. 계란을 직접 움직이면 되겠죠? 이게 자유전자예요. 이게 자유전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은 계란판에 전자가 놓여 있어요. 자유전자는 없지만 계란판에 전자가 놓여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중간에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비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죠? 이게 플러스 양공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계란판이 비었으면 이 전자를 내가 이쪽 굴리면 어떻게 되죠? 떼굴 굴러갈 수 있겠죠. 얘가 이거 떼굴 굴러가 여기 오게 되면 여기 비어있던 양공이 이쪽으로 와 있는 거죠. 결국에 실제로는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지만 계란이 떼굴 굴러가게 되면 계란이 이 자리를 메꾸면서 이동하면서 빈자리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결과적으로 전자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류예요. 이게 전류.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전자가 직접 움직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도체죠, 도체. 이번에는 전자가 놓인 자리인 양공을 갖다 비워놓는 겁니다. 양공을 비워버리게 되면 그 양공 자리에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양공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전기를 잘 통하게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가 직접 자유전자를 만들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양공을 만들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공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양공을. 그래서 이 반도체에서는 전하 운반체가 이제 다시 두 개가 됩니다. 반도체에서는 전하 운반체가 자유전자와 양공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자유전자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양공을 만들어서 전기를 운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바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P형 반도체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14족 같은 경우는 실리콘은 무슨 결합하죠? 탄소와 같잖아요. 탄소와 같으니까 공유 결합하죠. 그죠? 그러면 순수 반도체는 결합 상태가 이렇게 주어져요. 실리콘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전부 다 공유 결합을 하죠. 그죠? 공유 결합을 하는데 P형 반도체는 어떤 경우냐면 이 안에 실리콘 대신에 뭐를 첨가하느냐? 13족 원소를 첨가시킵니다. 13족 원소를 첨가시켜요. 13족 원소를 첨가시키게 되면 중간에 실리콘이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얘네들은 지금 전자를 이렇게 하나씩 해 두고요. 13족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3개죠. 3개. 그러면은 여기에 전자가 붙고 여기 전자가 붙고 여기 전자가 붙고 여기는 전자가 못 붙죠. 그죠? 3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전자가 놓일 수 있는 빈자리가 생겨요.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양공이에요. 양공. 그래서 13족을 첨가시켜서 양공을 만든 다음에 이 자리를 통해서 전자를 움직일 수 있어요. 얘를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양공을 만들어서 전기를 운반시켜주는 애들입니다. 이때 13족이 아시지만 뭐 붕소 같은 거 있죠? 붕소 같은 것들이 있고요. N형 반도체는 어떤 경우냐? 자, 마찬가지로 실리콘 이렇게 반도체가 있으면, 그죠? 반도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유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15족 원소를 첨가시켜 줍니다. 15족 원소를 첨가시켜요. 15족 원소를 첨가시키게 되면 이 자리에 15족이 들어가요. 15족.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실리콘이죠. 자, 어쨌거나 얘들이 실리콘이 전자를 공유합시다. 전자를 내놨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얘가 전자를 공유할게요 하고 이렇게 결합을 했는데 얘 몇 개 갖고 있습니까? 5개 갖고 있잖아요. 4개를 써서 공유를 다 했죠. 그 뭐예요? 전자 하나가 남지요. 그 남은 전자 버려요. 그죠? 결합을 안 하니까 얘는 어떻게 버림받았으니까 대신 어떻게 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유전자가 됩니다. 자유전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순수 반도체한테 15족을 첨가시켜가지고 이번에 뭘 만들었나요? 자유전자를 만들었죠. 이 자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잘 통하게끔 해주는 것을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N형 반도체. 그래서 이제 불순물 반도체다 그러면은 자유전자를 만드는 N형 반도체와 양공을 만들어준 P형 반도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제 이 NP 불순물 반도체 가지고 2개를 접합시키면은 이렇게 NP형 PN 접합 다이오드라는 게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3개를 접합시키게 되면 PNP 또는 NPN TR 트랜지스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고체 물리 파트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고체 물리 파트. 이렇게 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됐죠? 간략하게만. 거기 우리 설명에 또 있는데 그 설명까지 해드려야 되나? 전도띠가 낮아진다고 그랬죠? 이런 거예요. 하나 보시면 아주 요거까지만 볼게요. 이게 전도띠고 이게 가전자띠였죠. 여기 있는 전화물체가 뭐였죠? 양공이었죠. 여기 있는 자유전자였죠. 그럼 보세요.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만들어진다고요.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고유 반도체입니다. 고유 반도체에서 여기가 양공 자리, 여기 자유전자 자리인데 P형 반도체가 되면 양공을 새로 만들어줍니다. 그 양공은요, 원자가띠 위에 이렇게 더 높은 데가 생기는 거예요.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이라는 것은 원자가띠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에너지띠가 생기게 돼요. 이 자리에 빈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전자를 여기서 일로 올려야 되죠. 자유전자가 되려면. 근데 여기는 얘를 조금만 줘도 여기로 바로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움직일 수 있죠.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전자가 움직이면 다 전류가 통하는 거예요.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P형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P형 반도체는 원자가띠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자가띠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원래 자유전자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죠? 근데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자유전자가 완전한 순수한 자유전자는 아니에요. 에너지가 조금 낮아요. 낮기 때문에 전도띠보다 좀 더 낮은데 이렇게 해서 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네들은 지금 전도띠 올라가면 요만큼 올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 조금만 줘도 바로 올라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전도띠가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스 안에 들어있는 설명처럼 P형 반도체는 원자가띠가 높아지고 N형 반도체 전도띠가 낮아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까 이 D틈이 가까울수록 전기가 잘 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D틈이 가까울수록 전기가 잘 통해요. 그것처럼 여기가 여기에 이게 T 간격이 있단 말이죠. 그럼 P형 반도체는 원자가띠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T 간격이 좁아졌다고 봐도 돼요. N형 반도체도 마찬가지지. 원래 T 간격이 이만큼인데 N형 반도체가 되면 T 간격이 이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더 잘 통했다. T 간격이 줄어서 잘 통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쿨럼 법칙 아까 설명 다 한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데 전기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 전기장 보도록 할게요.